어쩌면 가짜 강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정책적인 요소는 24년에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유효하다면 네네 그게 그 정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인데 부동산을 배울 때 거의 저도 제 부동산 대학원 첫 번째 면접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 공급의 비탄력성을 설명하시고 이게 제 면접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짓는데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의 공급은 준공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준공까지의 시차가 너무 기니까 래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가 지금 시점에서 변했을 때 너무나 비탄력적으로 공급이 따라붙으니까 얼마든지 가격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격이 위아래로 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을 전제한다면은 공급의 비탄력을 없애기 위한 여러 노력들 이런 거는 차치하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수요가 그래서 가격을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는 결국 우리도 소요 선호 수요 이론을 쓰잖아요. 소요는 그냥 필요한 거고 선호는 내가 원하는 건데 그 수요는 돈이 있어야지 말하는 거고 여기서 돈은 소득과 대출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가 대출 데이터를 보면서 주택 가격을 봤더니 이제 월 단위로도 부합받길래 이게 정말 그 시의성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해서 20년부터 이거를 추적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짜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이거를 왜 그랬냐면은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긴 다르지만요.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금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시스템으로 조정을 좀 했는데 어떤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PF 시장이 안 좋으면은 PF 지원 프로그램, 역전세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는 없고 그거 하나로 그냥 역전세 지원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도 너무 위축이 되니까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다른 매크로 환경이랑 광범위하게 영향을 줘버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특례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너무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소위 거시지표를 손대는 수준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메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정책이 수요를 만들어줬고요. 그 대출 수요를 만들어주면서 시장 강세장으로 전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유례 없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22년 말에 만들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특례론을 바로 연초부터 만들었고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23년 분위기가 다들 강세장이다. 뭐 저한테 채반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24년에 특례론을 만들 명분이 있냐? 현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약에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역시 특례론 없애봤더니 시장 수요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가격이 다시 어마어마한 경색이 되는 게 나오고 이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가긴 가겠지만은 지금 당장 24년 되자마자 뭐 시행하고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토론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출연하셨고 머니트렌드 2024에서 제시해준 이 메시지가 너무나 훌륭한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랑 그 뷰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머니트렌드 2024랑 제 24년 경제전망서랑 같이 보셔서 여러분이 균형점을 좀 찾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떨까. 물론 저도 미처 못 보고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대표님은 뭐 다 잘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뭔가 조율점을 찾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화 정책은 제가 늘 우리 채널에서 쉽게 설명드릴 때 비와 같다. 어디만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다. 다 같이 내린다. 근데 비를 내림으로써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특례 보금자리 이론 같은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와 같아가지고 필요한 데만 가서 더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결국 비를 가지고 다 못 살리는데 죽을 것 같은 나무들 다 물조리개 물 줘버리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구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이 정책적 부동산 시장을 나름 상승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된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상승장이 유지된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반등했고 반등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야 돼 하는 이제 뒤따르는 어떤 수요가 자극이 돼서 상승장을 유지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다시 돌려올 수는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24년에 다시 떨어져요. 그럼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기 위해서 또 역시 특례보금자리론 2, 3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걸 다시 도입함에 따라서 하락장을 용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정책적인 트리거를 통해서 두 시나리오 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말씀 중에 들었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정부의 그 수요 진작 정책은 가격 하락을 그러니까 급박한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스탠스는 작년 5월 출범하고 8월까지는 그때도 하락장이었거든요. 가격이 막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의 가격 하락은 뭐 인내할 만하다. 이런 가격 하락이 용인되는 멘트였고요. 9월부터 달라져서 정책도 달라졌는데 왜냐하면 9월부터는 PF 문제가 나면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PF 문제는 GDP를 건드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3,300에서 2,600 갔다고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 안 하는 것처럼 자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자산 가격이 뭐 부동산이 20% 빠진다고 정부가 개입할 일은 없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고점에 다 산 게 아니라 누적되면서 사왔기 때문에 실질 거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위축이 일부에게는 손실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PF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금융으로 쿠션치고 이게 GDP를 건드리니까 개입을 했던 것여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적하려는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PF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특례론 같은 거는 PF랑 아무 상관없이 기존주택 가격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더 애매한 상황이 됐어. 여전히 PF 문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특례로는 PF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기존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료가 다른 비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료를 또 치냐? 그러면 여기 문제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런 거여서 그러면 진짜 바보짓 인증하는 거고 얘 살리려고 프로그램 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어느 정부도 자산 가격에 급락을 그대로 수용한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2010년대 금융시장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회는 채권 시장에 있었던 QE1, QE2, QE3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있었던 케어스 액트 같은 게 전부 다 장기 채권 매입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장기 채권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쓰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가 빠지고 그냥 연준이 사면 올라가고 연준이 QT로 팔겠다 그러면 빠지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겨우 지금 뭘 보여주냐면은 경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준의 점도표를 보여주잖아요. 물론 연준 점도표가 금리를 기반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경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정책 금리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이 채권 시장 그 자체의 다이내믹은 많이 훼손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 똑같이 지금 주택 시장의 그 자체의 다이내믹은 훼손돼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특례 프로그램 주면은 주네 이러면서 또 잠깐 꿀 빨다가 안 주면 에이 이러면서 하면 이게 뭔 시장이냐. 그래서 매우 정부 정책 의존적 시장으로의 변화의 그 시작점이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4년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두 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때부터 저는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마치 QE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급변했던 그 당시에 채권 애널리스트들처럼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특례 있냐 없냐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된다. 정책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기여도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아니 왜냐면 막 수십조짜리를 쓰니까요. 아니 뭐 아까 물조리개라고 했는데 이거 물조리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덮는 물조리개를 써버렸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역시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려해서 시장을 전망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머니 트렌드 2024 이 책에서 물론 공조를 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을 총괄 책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니 부익남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익남도 저한테? 있군요.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알아서 네. 책임지시라고 생각하시고. 네. 자, 이 시장을 봤을 때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좀 특징 몇 가지를 이제 규명해 놓으셨어요. 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그 특징이 있다면. 네. 오늘 이제 수요나 대출 얘기는 많이 했고요. 내년은 또 특징이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매크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24년에 대해서 제가 매크로 얘기를 그 김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금리 레벨이 좀 약간 고금리가 좀 이어질 걸로 보는 그런 네. 국면이니까요. 네. 그리고 특정 한 해 연도만 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어쨌든 제로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이상 네. 이런 환경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환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어떤 매크로한 지표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개별 부동산 대책 같은 거가 부동산 정책 대책이 특정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냐 규제하냐, 그 다음에 신도시 특별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 네. 막 이런 거가 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주는데 결국 이거는 정치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되고 말고 네. 가 어느 정도 또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네. 그게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내년도는 진짜 매크로 불확실성도 있는 국면에서 정책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난이도가 높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는 또 어쨌든 특례론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관망세가 아주 짙어지는 네.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2024년 경제를 봤을 때 뭐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 2023년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 23년 24년 경제를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 네. 골마 있는 부분을 하나 꼽아라 하면 저는 부동산 PF 영역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하세요? 저 완전 동의. 그러면 네. 잘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동산 PF가 어쨌든 현 정부로서는 터지면 안 되잖아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게 절대 터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터지지 않도록 뭐 상환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놓는 방식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24년으로 연장만 시켜놓는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연장시켜놓은 것을 의미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 동안 미분양 주택 건수를 줄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어서 다 분양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거고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상승 기조로 나름 유지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책 기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동할까를 헤아려 본다면 어쨌든 상승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을 좀 해소하고 그게 이 아픈 고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는 그게 되게 그냥 희망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어떤 부분 희망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 자산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네. 그때 일시적 급락을 할 때요. 네, 연준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SPC 만들어서 급락하는 자산을 매입해 줬잖아요. 네. 지금도 만약에 PF를 정말 풀고 싶으면은 이것도 똑같은데요. 물조리개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비가 내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해당 PF 부실 자산에 대해서 BTFP 같이 그 개별 은행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연준처럼 그 부실 자산을 매입해도 돼요. 네. SPC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는 60조 원의 그 미착공 PF가 문제고 브릿지론 PF가 문제다. 그럼 60조 원의 재원 프로그램을 쓰면 되지.
소위 다른 시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자산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PF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증명이 됐어요. 올해 서울이 엄청 좋아졌는데 서울만 좋아지다 보니까 PF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서 똑같이 내년에 그럼 또 자산시장 올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올해 실수의 재반복일 뿐이에요. PF가 문제면 PF를 풀어야죠. 그 물조리개를 쓰는 것처럼 왜 시장 전체를 살려서 풀려고 생각하냐 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PF 때문에 이게 내년에 총선 이후에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또 경기 플로우 마켓이랑 또 에셋 마켓은 또 이제 주고받긴 하지만은 그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체력이 60조가 터졌다고 해서 한국이 망하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제 사이즈가 이미 2,000조 원이 넘는 사이즈인데 거기서 플로우가 약간 거기서 훼손이 온다 그래도 뭐 1, 2년이면 금방 다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각국이 올해만 해도 SVB 은행 망했을 때 BTFP 돌리는 걸 보면은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저한테 만약에 하라고 해도 그냥 뭐 PF가 문제야? 그러면 SPC 넣어서 잠깐 파킹하자. 그 다음에 너 그럼 부실자산 없지? 다신 그렇게 영업하지 마. 하고 그 다음에 또 속가낸 다음에 그 이거 문제 있었던 것들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어차피 그 금융기관들 채권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막 다 살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장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답이 정해진 뭐냐면은 PF 문제가 오니까 부동산 시장 무조건 부양시킬 거야라는 생각 역시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